국민연금은 노후생활자금의 중요한 한 축인데요.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나옵니다. 급여를 받더라도 늘 부족해서 끼니를 거르기 일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30년 뒤 역시 노인 4명 중 1명은 빈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니어 경제 톡톡의 김웅철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초고령 사회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정말 정열적이신 분이십니다. 시니어의 보람된 삶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설파도 하시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용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명용 회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 오프닝에서 정열적인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열정적인 게 더 나은데. 고맙습니다. 저는 열정보다는 또 정열적이신 네.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대한은퇴자협회가 그렇죠. 궁금합니다. 어떤 협회인지 또 인생 스토리도 있으신 것 같고 여기에 얽매인 그렇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인생 스토리라고 하니까 좀 이제 과거로 가야 되겠는데 네. 대한은퇴자협회는 1996년에요. 오래됐죠. 네. 미국 뉴욕에서 미국에 사는 재미 교포들을 위해서 교포들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이민법을 만들어내면서 새로 개정해서 네.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이민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민 1세들이 이제 늙어가면서 네. 미국에 동화된 속에서 노후 생활을 하는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매우 서투르게 됐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은퇴자 협회와 협업을 해가지고 1996년 뉴욕에다 뉴욕주 법인으로 설립을 했죠. 먼저 미국에서 설립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쭉 활동을 해오다가 한국이 노령화 사회에 2000년에 들어섰거든요. 그리고 전해 두 해 전에 IMF 사태가 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재미 교포로서 네. 모국을 이렇게 쳐다볼 적에 왜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없나 네. 하는데 이제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적에 거기 경로당 노인회가 있잖아 했을 적에 네. 거기 또 들여다보니까 그 네. 친목단체로서 그냥 노인들 모여 있는 데라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한국의 나이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어떤 제도화나 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권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겠다. 이런 단체가 네. 그래서 이제 2001년 말에 네. 서울로 들어와서
2002년 1월 15일에 재창립을 했죠. 그로부터 지금 올해가 22년째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21주년을 했으니까 네. 횟수는 22년이 됐죠. 대한은퇴자협회가 KARP인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미국 은퇴자협회는 AARP. 예. 이 AARP를 벤치마킹 어떻게 그렇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대개 지금 지구상에 230개 국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선진형 국가에 한 80개국의 은퇴자협회가 있어요. 네. 은퇴자협회가 있는데 거의 다가 그 나라의 이름을 앞에 붙입니다. 아, 네. 미국을 보면 AARP는 American Association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Korean Association이 네.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 은퇴자협회 또는 대한은퇴자협회 네. 이렇게 쓰고 있죠.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카나다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그 책에서 AARP를 소개를 하시면서 그 AARP의 파워라고 그럴까요? 그 아주 장점을 많이 소개를 해 놓으신 거를 제가 보는데 그거 어떤 점을 벤치마킹 하신가 궁금합니다. 가령 AARP는 한 국가나 마찬가지로 조그만 국가보다 더 세다고 봐요. 네. 그 워싱턴 D.C. 이스트릿에 이제 그 본부가 있는데요. 지금 광화문에 있는 정부 총사 높이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은데 거길 들어가 보면 한 나라 정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네, 이렇게 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방송국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라디오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그 미국의 50대 이상의 네. 50대 이상의 그 회원들을 제가 떠날 적에 3,500만 명이었거든요. 3,500만. 3,500만 명. 3,500만 그 수료증을 주는 3,500만째 회원을 주는 행사에 제가 초대받아서 갔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네. 한 4천만이 돌파됐거든요. 돌파돼서 지금 그 막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영향력 행사의 그 초점은 그 지도부도 지도부였겠습니다만은 선진화된 그 미국의 그 노년층의 그 직결된 심 이런 것들이라 보고 또 그만큼 미국 은퇴자협회라는 게 돈이 모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재정이죠. 네. 재정을 가지고 미국 의회에 자그마치 150명이나 되는 라비스트를 보내서 활동한다는 걸 볼 적에 저희는 어제 저도 요 국회에 다녀왔습니다만 네, 네. 저희는 한 명도 못 보내고 제 소원이요. 네. 대한민국 국회에 한 명이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원의 직결된 심, 의식, 재정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은퇴자협회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한번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저희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그 제일 기초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 정부 상대로 이제 NGO라는 게 소위 정부 견제하고 네, 네. 또 대안을 내놓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속에서 노년 정책에 저희들이 한 95%를 쏟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그런 속에서 초창기에는 이 나이 차별을 금지하는 연령 차별 금지법 이거를 만들었는데 7년 반이 걸렸어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 에피소드를 말씀드린다면 그런 캠페인을 그때 할 적에 그때는 6일째 근무였거든요. 간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토요일 같은 때는 간사와 내근이 아니라 이근으로 가령 이제 도봉산 입구를 간다든지 청계산 입구를 간다든지 광화문 입구에서 이제 연령차별 금지법 그런 거를 이제 해왔고 네. 그것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만 네. 아직도 연령차별은 그 아주 우리 사회에 이렇게 뭐 존재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세대가 또 지금 젊은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돋보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죠. 일반 영모기지 제도. 그래서 그것은 미국 은퇴자협회에서 저를 코치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2002년 1월에 이제 미국 은퇴자협회장에 와서 사업하고 일을 하고 갔고 2003년 이게 2004년이죠. 2주년 때 또 왔다 갔는데 영모기지 제도 연령차별 이거 연령차별 금지법 이거는 꼭 해내야 된다. 네. 근데 연령차별 금지법은 7년 반이나 걸렸지만 영모기지 제도는요 얘기를 한지 처음에는 듣질 않잖아요. 그전에 재정기획부였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는 2003년 말 아니면 2004년 초인데요.
그때 과장 사무관님하고 그 얘기를 했을 적에 참 좋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 금방 진행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진행된 거는 2006년부터 진행됐고 네. 아주 다행스럽게 재정기획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데 지시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한 몇 명이 와가지고 날 찾아가 보라고 네. 하더라 해가지고 그게 시작이 됐고 시작이 돼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그게 시행이 됐죠. 2007년 7월 1일부터 현재 이루고 있는데 기초연금제도다 뭐 YOU 뭐 세대 공감운동이다 쭉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 연령차별금지법 또 주택연금제도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택연금제도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 예. 네. 주택연금제도가 그때 처음에 도입될 적에는요 연령이 제한이 많았었어요. 네. 가령 처음에 65세인가 이렇게 됐는데 65세도 부부가 다 같이 됐어야 됐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만 돼도 되고 그다음에 60세로 가고 지금은 뭐 55세인가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저희는 하도 변화가 많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또 느낀 거는 농촌 지역에 이 토지나 시골집 같은 거는 가격이 안 나가지만 텃밭 같은 거 있는 걸 그렇게 이용하자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게 없는 대한민국의 노소득 제도를 본다 할 적에 정말 자랑스럽다. 현재 연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연금 계획 가지고는 우리의 노후, 특히 청년 세대의 노후가 아주 미약한 상태인데 전 지금 5차 재정 추계획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령 뭐 연금 얘기로 돌아섰습니다만 뭐 더 내고 또 더 늦게 받고 늦게 받고 이렇게 가는 추세에서 가령 그 늦게 받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내가 얼마까지 보험료를 냈는데 내가 받는 건 지금과 똑같다 하면 30년, 40년, 50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변화가 있어야 되죠. 주택연금제도가 자기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미리 빌려서 이게 거기서는 죽을 때까지는 네. 이거 자기가 살 수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것이 현재 제도에서는 뭐냐면 집값이 올라갔으면 자손들이 이걸 집을 팔아야 되겠다면 팔아서 남는 거는 자손들이 갖고 모자르면 모자르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기재부 관계자들이 얘기했을 적에 주회장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100년 이게 최종 연령을 100년으로 두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세 넘는 얘기들 막 하니까 아마 주택연금제도가 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어쨌든 주택연금제도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든든하죠. 네, 네. 그게 집만 하나 가지고 있어야 네. 돼. 회장님 보니까 유튜브 요즘 이제 많이 하시던데 주명령 준비되셨나요? 예. 유튜브를 하셔서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시니어에게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 뭐 이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강조를 하시는 게 질 좋은 일자리 예. 그리고 노후의 경제적 자립, 안정 예.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셔서 여기에 대한 이제 해법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예. 그러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제 현재 고령자 노인의 일자리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대단히 있죠. 우선 우리나라는 정년 60세라는 것이 한 5, 6년 됐나요? 60세로 올라간 것이 이제 그런 네. 상태에서 놓고 볼 적에 실질적으로 직장에서 떠나는 연령은 50세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정말 괜찮은 기업에서 60세에 떠났다 하더라도 연금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3년 있어야 되고 조금 있으면 4년, 5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이런 상태 속에서 이것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직장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지 네, 네. 인생 과정에서 올라갔다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한국의 남녀 노년층이 장노년 시니어들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경제적인 문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노인 빈곤율 말씀하시는 거죠? 빈곤율과 네. 더불어서 네. 자살률도 세계 1위거든요. 네, 네. 이런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속에서 그럼 결국 무언가 건강한 노년층은 일을 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된다.
일을. 이게 네. 연령차별금지부터 그러니까 제가 네. 20년 전에 네, 그렇게 네. 시작을 한 거고 네. 이런 속에서 일을 하되 이제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이걸 제가 쓰고 싶은데요. 2003년 10월 24일 날 네. 이제 청와대에 저희들 건의로 해가지고 인구 및 고령사회 대책위원회 이게 현판식이거든요. 네. 지금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예요 이게. 아. 이게 이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이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었습니다만은 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뭐라고 보느냐면요. 고령화 사회 혹은 노령화 사회라는 건 이미 저출산이라는 걸 달고 있거든요. 저출산이 왜 들어갔나 그 단어가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제 저희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출산이 높으면은 고령화도 속도도 낮아지는 거예요. 비율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양날의 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출산을 빼고 고령화 사회를 논해야 되는데 이런 속에서 노년층의 그 경제적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나라가 막 돈을 주든지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건강한 노년층은 일을 하게끔 해서 생계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할 수 없이 복지의 어떤 지원해줘야 되고요. 복지망에 넣어가지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일자리다. 일자리 얘기를 했을 적에 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소위 한국 노인 인력 개발하는 것을 설치하면서 노인 일자리를 처음에 2003년 2만 5천 개를 만들었어요. 네, 네. 2만 5천 개를 만들었는데 인기가 말도 못하거든요. 그때 20만 원 줬습니다. 20만 원. 그래서 같은 해에 1만 개를 더 만들었어요. 어떤 일자리였어요? 노인 일자리요. 네. 노인 일자리가 그 일자리도 아니에요. 솔직히 일자리가 아닌 게 뭐냐면 하여튼 뭔가 불러내서 소일거리를 움직이게 하면서 20만 원씩 주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게 하도 싸고 하도 숫자가 적으니까 제 기억으로 2005년, 2006년쯤인가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CBS에서 생방송을 1시간 했어요. 그건 라디오였는데요. 네. 40만 원 주쇼 제가 밀고 나왔거든요. 40만 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40만 원 하겠습니다. 생방송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40만 원을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27만 원 주고 있어요. 27만 원 주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2만 원 올려서 2만 원 올려서 내년부터 29만 원을 준대요. 솔직히 괜찮은 세대들이 볼 적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길 바라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자리라고 정부가 하는 걸 나가가지고 27만 원 받는다면 굉장히 실망들 할 거예요.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이걸 가지고 정말 싸움을 할 정도로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우리 사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참 이제 안타깝다. 그래서 이것을 더 늘리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 줄인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냥 용산 앞에 가서 뭐 며칠씩 이걸 하고 해서 결국 되돌려 놨거든요. 되돌려 놨는데 이번에 그 국회에 올라가는 걸 보니까 14만 개인가를 오히려 더 늘려요. 네, 그래서 정부가 현실을 인식하는구나. 정부가 깎고 싶었거든요. 작년에 깎았어요. 6만 1천 개 깎았다가 도로 이제 희생시켰거든요. 그래서 14만 개쯤 늘어가고 2만 원 올리고 또 사회 서비스라는 일자리가 있어요. 사회 서비스라는 일자리라는 것은 괜찮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노년층이 아니고 그분들은 지금 한 70만 원 정도 받는데 그걸 더 올려가지고 75만 원, 6만 원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 잘한다. 근데 저희들은 복지부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게 104만 개다 할 적에 거기에 기타 다른 직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65세 이상 인구를 볼 적에 10%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는 20%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20%니까 200만 개 내놔라 이거죠. 200만 개. 거기에 이제 노년 세대의 문제가 있고 또 정부로서의 문제가 있죠. 국가가 언제까지 고용제 노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결국은 정부는 어느 정도 공적연금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일자리 정책을 합쳐가지고 요걸 제가 늘 이제 설파하고 다니는데요.
이 생계형 일자리, 이게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해가지고 네. 최소한도 100만에서 150만 정도 네. 이게 공적연금 제쳐놓고요. 네. 이렇게 받게 해달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걸 알아듣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국민연금 평균이 수령하는 게 60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60만 원이에요. 평균 국민연금이 지금 받는다면. 그리고 기초연금이 지금 최고 많이 받으면 1만 원 되거든요. 그거를 두 개를 받는다고 할 적에 91만 원이에요. 91만 원. 그러면 최저 소위 그 정부에서 정한 빈곤선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의 그 어떤 네. 그 생활 수준을 얘기하는 게 네, 예. 125만 원이거든요. 아. 그럼 120 빈곤선도 못 미치는 거예요. 파버티 라인도.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건 결국 민간 기업하고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한 세대의 그 노인 가장으로 놓고 볼 적에 150만 원 플러스는 돼야 네. 빈곤선은 넘는 거거든요. 네.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여기서 보고 이제 있죠. 저 의문이 아니라 퀘스천이 드는 거는 물론 지금 이제 돈 규모도 그렇고 일자리 규모 차원에서는 이제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100만 원, 150만 원에 대한 그 일자리의 성격 어떤 일자리 그만한 가치가 있고 사회에 기여를 하느냐 그게 어느 정도 서로 맞아야 예. 그게 아주 좋은 질문 네,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포퓰리즘이 아닌 그렇죠. 걸로 그래서 볼 수 이제 있잖아요. 소위 이게 이 배벌사 배우며 벌며 사는 네네네. 이거거든요. 배우며 벌며 사는 이제 노령화 사회. 그래서 시니어 대체 인력 다세대 일터 이걸 저희들이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어떤 일자리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살아온 과정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소위 이제 이 배벌사가 주장하는 것은 직무 변경 훈련이나 교육이죠. 직무. 네. 가령 언론사에서 네. 우리 김 대표님이 언론사에 쭉 이렇게 특파원도 하시고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그 퇴직을 하셨어요. 네. 근데 뭔가 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그 관련된 회사에 언론 계층에서 뭔가 하셔야 네. 되죠. 네. 언론 계층에서 하셔야 되는데 야 여기 인력이 넘쳐. 거기도 못 그렇죠, 들어간다 그렇죠. 이거. 네, 네. 못 들어간다 할 적에는 각 지역마다 설치되는 이건 고용노동부나 지금 이제 복지부에서 해야 되겠죠. 고용노동부는 이미 많은 지역에 이런 그 교육훈련센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훈련센터에 정부가 그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은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이제 네. 지원을 해줘야 네, 돼요. 네, 네.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직무 전환 교육을 하게끔 해야 돼요. 아. 이 배벌사가 아주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대한은퇴자협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미국 은퇴자협회 네. 그리고 세계은행 네. 이런 데에서 이미 선진국에서 그들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들도 네. 노령하는 물가 아주 급속도로 다른 나라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을 어떻게 쓸 것이냐. 수명은 길어지고 살긴 어려워지는데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는 속에서 이제 배벌사가 나온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이 보는 궁극적인 그러한 이 인력 해결 및 경제 정책 변화는 이 밀려 나오는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퇴직 전에 이걸 하고 만약 그 기회가 없었으면 소규모 기업 같은 데는 어렵거든요. 그들에게는 네. 퇴직 후에 네. 지역 사회를 통해 가지고 직무 전환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기업은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그 ESG에 따른 그런 변화가 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 인생 이막을 위한 준비 교육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 예. 그거를 통해서 이제 예. 다른 일자리를 예. 찾아가야 된다 말씀이신 거죠. 이 노령화가 이제 시작되면서 지난 20년간을 보면 뭐 인생이 2막, 3막 얘기들 쭉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의 실체는 소위 경제적 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실체적으로 나는 뭐 등산을 다니겠다, 나는 저 생활이 괜찮으니까 더 좋은 취미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그것을 6개월, 1년 저희는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뭔가 거기서부터 벽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시니어가 가져야 할 어떤 덕목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다, 뭐 YOU, 뭐 세대 공감운동이다 쭉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 연령차별금지법, 또 주택연금제도, 한국의 나이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어떤 제도화나 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권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겠다. 회장님 이제 일자리 계속 이제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그 유튜브에 예. 또 이제 제가 눈에 띈 게 그 고용보험법 개정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우리는 너무 이제 연령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 이 65세 이상이 넘어가면은 시니어로 해서 이제 그 아예 뭐 고용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뭐 이런 문제. 그 너무나 좀 현대 사회에서 그 연령에 대한 어떤 극한적인 제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소위 이 노령화 사회에서요. 인력이 모자른다 하는 데서 이게 무언가 하니 신규 채용하는 나이된 세대들 65세 또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고용보험을. 그럼 법으로 들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법으로 들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달라 이거죠. 그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너무나 정말 상상 이외로 어떤 그 허점이 많은 그 그거다. 법의 취지는 그러니까 65세 이상까지 고용보험으로 재정을 이렇게 주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어렵다 취지인 얘기죠. 겁니까? 예, 어렵다 예. 얘기. 근데 신규 채용을 되면은 고용보험료를 낼 거 당연히 아니에요, 직원이니까, 당연히.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마 고수는 아니겠지만 네. 그걸 같이 제가 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제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생산 인구가 감소되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 상태에서 괜찮은 노년층을 활용해야 되는 하나의 대안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 케네디 대통령 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메모를 쓰는데 파버티 막 쓰더래요. 네. 빈곤, 노인 네. 빈곤, 빈곤 얘기죠. 그건 뭐냐? 그것을 푸는 것은 결국은 노년층에게 무언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임금을 안 주더라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용보험법 65세 이상 신규 채용자가 고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노인의 일할 의욕을 꺾어놓는 그렇죠. 거 있어요. 구시대적이고 네. 이 현대 이 정말 경제 세계 매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참혹한 부끄러운 일이죠. 예. 제 아는 선배분이 65세, 64세가 돼서 연금을 탔는데 그 사실은 또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연금을 달라고 그랬더니 짝 깎죠. 절반만 이제 줘서 화가 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럴 거면은 그렇게 일을 안 하면은 돈을 그냥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일을 괜히 해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못 받았다.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초고령 사회 지금 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그런 재직자 연금 연령 연금 그 규정인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제한 한도가 있어서 네. 사람 시니어들이 일을 이제 안 하는 좀 이렇게 그런 경향이 늘어나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받는 그 한도 금액을 크게 높였거든요. 높여야 돼요. 예. 예. 그하고도 지금 사실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연관이 되죠. 연관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받는다, 기타 무슨 뭐라 그러죠? 저소득층이 받는 기초생활수급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는데 네. 이거는 연계시키면 안 돼요. 네. 고령 사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그렇습니다. 법인 네.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그렇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큰 무슨 헌법처럼 법을 제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복지부나 노동부 내에서 어떤 시행령으로서 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도 것인데 가능한 거군요. 결국 네. 이제 예산 문제가 딸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실현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고요. 예. 얼마 전에 대한은퇴자협회에서 세계 시니어 시민의 날을 선포를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겁니까? 이 세계 시니어 시티즌제는 생긴 지가 35년이 되거든요. 35년. 우리나라에서 아니죠. 아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긴 걸 뭐 은퇴자협회가 했다면 뭘 가치라든가 인지도가 떨어지겠습니다만은 1988년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네. 세계 시니어 시티즌 데이다 해가지고 법령으로 공포를 했어요. 세계 시니어 시티즌 데이로 매년 이제 기념한다 네, 이렇게 네, 나갔는데 네. 그때 그 로널드 대통령의 선포문에서 보면은 결국 어떤 나라든지 결국 쭉 유아기서부터 청년기를 거쳐가면서 시니어 시티즌이 돼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사회 공헌도가 국가에 대한 공헌이나 이런 것들이 각자 틀리겠습니다만은 시니어 시티즌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국가가 성장해 있는 거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인데 노인이 된다면은 아주 뭔가 귀찮은 존재로 미국 같은 선진 사회도 그렇게 가고 있는 속에서 뭔가 국가가 이들의 그 사회적 가치라고 할까 그 존재감 그 공헌을 인정해 줘야 된다 해가지고 1988년 8월 14일에 선포를 네. 했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국제 노인의 날이라는 게 이제 유엔이 선포했거든요. 그러면은 국제 노인의 날은 그보다 늦은 3년 늦은 1991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이제 의결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그 과정을 놓고 볼 적에 물론 1991년 그 전체 유엔 그 총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논의가 쭉 되어 왔습니다만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3년 전에 세계 시니어 시티즌 데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들어갔다. 저희들은 이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시니어들이 대한민국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주는 길을 살리는 이러한 축제를 만들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의기투합돼서 올해 이제 선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올해의 그 주제는 깨어나 일어나라. 일어나서 깨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시니어들이요 깨어나서 일어나라. 사회에 참여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제가 눈에 좀 인상적이게 받아들여진 거는 노인 시니어로 갈아타라 이렇게 이제 또 그건 캐치프레이즈 이제 포스터 제목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용어상이에요. 네. 용어상인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제 MZ 세대를 보면서 네. MZ 세대들은 10년마다 Y 세대, 뭐 X 세대, G 세대, 뭐 이렇게 알파 세대 쭉 가잖아요. 네, 네, 되게 네. 10년이에요. 네. 한국도 이것도 얼른 베껴가지고 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통칭해서 MZ 세대다. 이 노년층도 보면은요, 크게는 베이비붐 세대하고 프리부머 세대로 저는 가르거든요. 그 두 개를 갈라놓고 볼 적에 네. 확연히 차이가 집니다. 확연히 차이가 되는데 또 그 속에서 들여다보면 50년대생 틀리고 60년대생 틀리고 70년대 때 확연히 틀리죠. 그래서 네. 이것을 단지 노인이라는 단어가 그 굉장히 좋은 그 한자어이면서도 젊은 세대나 일반 사람들에게 그 뭐 이게 생각나게 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는 늙고 추하고 개념 없고 욕심 부리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조금 벗어나 가지고 좀 현대 사회에 맞는 단어 골라 쓰고 있는 시니어.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1988년에 월드 시니어라고 이렇게 네, 썼거든요. 네. 근데 야 이거다 해서 저희들이 택했는데 어떻게 보면 노인에서 갈아타야죠. 이제 갈아타는데 그러면, 갈아탄다는 것은 그만큼 더 정열적이고 열성적이며 목적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단순히 이제 용어만이 아니고 용어만이 아니죠. 거기에 예. 용어가 담고 있는 그 성격을 바꿔야 된다는 그것이 이제 말씀이시죠? 바탕이 돼주거든요. 용어라는 게 참 그 아주 신비스러워 가지고 그 용어가 주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주거든요. 맞습니다. 당신 맞습니다. 노인이야 하는 거고 당신 시니어야 하는 거고 틀린다고요 지금. 네, 여기가 만약에 국회 상임위장이다라고 치면 꼭 이 국회나 정부에 이것만 꼭 당부하고 싶고 요구하고 싶은 거 하나. 네.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를 비롯한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은퇴를 앞둔 은퇴자들을 대한은퇴자 협회장이시니까요. 예. 두 가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정책을 만드는 정책 당국자들에게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안을 저희가 내놨을 적에 엉뚱하게 이게 변해가요. 네. 이제 그것이 아마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걸 제도를 만드는 그 보좌관들이나 또 해당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키는 네. 이 극심한 노령화 사회에서 앞으로 더 초노령 사회로 이제 진입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그 걱정스러운 것은 결국 노년층의 경제적 문제와 네. 더 나아가서는 그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세대들이 가야 할 그런 그 요양 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속에서 일단 그 경제적 문제를 먼저 얘기한다 하면은 배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정부가 갖고 있는 정말 그 막강한 그 시스템을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50대 네. 또 이제 퇴직한 60대들에게 갈 길을 가게끔 그들의 목적하는 바를 맞춰주느냐. 이것이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국회나 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꼭 이렇게 네. 해주십시오. 이렇게 네. 요청드리고 싶고요. 네. 선배 세대, 시니어 세대 협회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간단해요. 네. 아주 뚜렷하게 그건 부모가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다른 장에서 남은 그 긴 세월에 대해서 뚜렷한 그 목적, 삶의 목적을 찾아라 이거죠. 네. 이게 대개들 보면은 아, 나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책장을 덮는데 우리 대한연체협회 히어로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제목이 끝나야 끝난 거지 우리는 아직 안 끝났다. 이거. 끝난 거예요. 끝난 거면 관뚜껑이 덮여야 끝난 거거든요. 관뚜껑이. 근데 관뚜껑도 안 닫혔는데 뭐가 끝났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뚜렷한 생의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 난 이제 끝났지만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었는데 못했거든요. 그거를 추구하라 이거죠. 그것이 경제적 목적이든 어떤 학문적인 목적이든 어떤 취미생활이든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목적의식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국 국민처럼 사회 참여하라 이거죠. 사회 참여. 우리나라의 나이 든 세대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혼자 나서서 뭐가 되겠어? 내가 나서서 뭐가 되겠어?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은 이익에 쫓아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가능하면 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NGO나 NPO에 네. 적을 둬가지고 네. 아 이거 괜찮네. 이제 보는 거죠. 자기네 판단을 해야 되겠죠. 보고서는 괜찮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다 이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역량, 능력을 그곳에 투여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세상을 밝혀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삶이 더 뿌듯해지고 목적의식이 생기고 소위 그 노년층에 찾아오는 그러한 그 어떤 애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오늘 뭐 좀 이렇게 예민한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시니어들이 앞으로 해야 될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열정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부분이 진정성이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를 네. 전후한 분들한테 네. 진정성 있게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님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니어의 행복한 노후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주명룡 회장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주명룡 회장님이 지금 대한은퇴자협회에서 일하시는 그 열정, 그 자체에 시니어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에 힌트가 담겨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니어 경제 톡톡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EBC 경제 톡톡에서 여러분이 노후 생활과 직결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단 한 번의 기회가 될지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이 KRP 대한은퇴자협회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온 활동 외에도 더욱 진전해서
여러분이 노예의 삶이 보장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여러분, 같이 합시다. 화이팅!